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와 희망에 관한 실화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화려한 세계로 들어갔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운 이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미정 씨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52세 이미정 씨는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직접 빚고 구워낸 도자기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클레이 하트라는 이름의 작은 공방은 규모는 작았지만 도예를 배우려는 주부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매일 새벽부터 흙을 준비하고 가마를 데우고 작품들을 정리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공방의 단골 수강생 중 한 분이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도예 전시회가 열리는데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공방만 지키고 있으니 기분 전환도 필요할 것 같다는 따뜻한 격려였죠. 미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술관이라 남편과 함께였다면 자주 갔을 텐데 혼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방은 어떻게 하고 그날 수업도 몇 개 들어와 있는데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내어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미정 씨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전시회 당일 공방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흙먼지가 묻은 앞치마와 편한 옷만 입다 보니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더군요. 한참을 뒤적이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여성스럽게 느껴져 낯설었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예술 애호가들이 모여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미정 씨는 조용히 구석에서 도예 작품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깊고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은발이 멋지게 정리된 신사가 미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에 품격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는지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가 도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현대 작품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그는 도예를 한다는 것이 흥미롭다며 요즘 보기 드문 전통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박철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정 씨는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한 해운업계 재벌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그룹은 전국의 수많은 항만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지요. 갑자기 긴장이 되어 말문이 막혔는데 그가 혹시 해운대 클레이 하트 공방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은 부산에 올 때마다 종종 해운대를 지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정 씨의 공방 앞을 지날 때마다 창가에 진열된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고급 승용차로 해운대를 지나가며
공방을 유심히 바라보던 신사분이 박철민 회장님이었다니. 미정 씨가 항상 검은색 벤틀리를 타고 지나가시던 분이라고 말하자 그는 기억해 주어서 영광이라며 답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전시회를 함께 둘러보자고 제안했고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전시회를 함께 둘러보는 동안 박철민 회장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도예에 관한 진심 어린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정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며 남편을 잃고도 그렇게 열심히 공방을 운영해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그는 미정 씨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는 행사인데 미정 선생님을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예를 가르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을 것 같다는 배려의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52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미정 씨가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 토요일 저녁이 어렵다고 하자 그는 공방 문 닫은 후라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랜 지인으로서 드리는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철민 회장님과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회, 미술 전시회, 때로는 그냥 조용한 저녁 식사.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미정 씨는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박 회장님은 미정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유명 오페라 공연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지요. 오페라 관람날 미정 씨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정장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옷이 조금 헐렁했지만 간단한 액세서리로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랜만에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박 회장님은 더욱 과감해지셨습니다. 부산 최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촛불 디너, 직접 찾아주신 빈티지 와인, 그리고 미정 씨의 손목에 끼워주신 에메랄드 팔찌.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미정 씨의 공방에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클레이 하트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심지어 제주도에 분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박 회장님은 미정 씨를 부산 인근의 한 리조트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던 중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의 심장은 멈출 듯 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박 회장님이 내미는 그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자신과 함께 해달라며 청혼했습니다. 일주일의 고민 끝에 미정 씨는 박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는 정말 기쁘다며 남은 평생 미정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회장님 측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지요. 미정 씨는 그저 끌려가듯 웨딩드레스 피팅, 예식장 방문, 신혼여행 계획 등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제한된 하객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품격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박 회장님은 오늘이 자신 인생 최고의 날이라며 진심 어린 속삭임을 전했고 그 말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후 그들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박 회장님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향하는 여정이었지요. 평생 해외여행 한번 해본 적 없던 미정 씨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신혼여행을 간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그들은 전용 차량을 타고 박 회장님이 예약한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한눈에 보이는 스위트룸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석양이 알프스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 회장님은 샴페인을 따라주셨습니다. 반짝이는 호수와 촛불 아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멋있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식사 내내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변화가 미정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정 씨는 박철민 그룹 회장의 아내이니 그에 걸맞은 품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정 씨는 미소로 답했지만 내심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위 없이 행동한 적이 있었나요? 밤이 깊어가고 그들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부터 미정 씨는 또 다른 모습의 박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실의 조명이 너무 밝다며 특정 각도에서만 불을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정 씨가 입고 있던 실크, 잠옷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준비해온 특정 브랜드의 속옷으로 갈아입으라 했지요.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하며 자신 아내의 침실 모습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그의 통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잠자리의 모든 것이 그의 방식대로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미정 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할 때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은 온데간데없고 명령하듯 미정 씨를 통제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라는 그의 차가운 지시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둘째 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정 씨가 좋아하는 크루아상에 딸기잼을 듬뿍 발라 먹으려는 순간 박 회장님이 미정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잼은 살이 찔 뿐 아니라 당뇨의 위험도 있으니 앞으로는 식단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박 회장님의 지적은 더욱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미정 씨의 걸음걸이, 말투, 웃는 모습, 심지어 물 마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준에 맞춰 교정되어야 했습니다. 식사할 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숙녀는 항상 조용히 음식을 즐긴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활짝 웃으면 주름이 생기니 미소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 넷째 날 미정 씨는 호텔 스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객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계셨지요. 잠시나마 홀로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스마트폰에 저장된 클레이 하트 사진들을 보게 되었고 예전에 자유롭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 회장님이 미정 씨의 휴대폰을 슬쩍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으라고 했습니다. 미정 씨의 새로운 삶은 자신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스위스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미정 씨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강남 펜트하우스는
부산의 미정 씨 작은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집에서 미정 씨의 공간은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신체적인 공간이 아닌 미정 씨 삶의 자유로운 영역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미정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공방 운영 습관으로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거든요. 그때 박 회장님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모님의 오늘 일정표라고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일정표라니요? 이날 처음 받아든 그 종이에는 분 단위로 쪼개진 하루 일과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및 세면,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30분 피트니스 트레이닝, 10시 언어 교습, 프랑스어 수업 등 저녁 9시 취침 시간까지 미정 씨의 하루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려 52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미정 씨가 이제는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결혼 3개월째 미정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회장님의 행동들이 모두 미정 씨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공방에서 갑자기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었으니 적응을 위해 그가 도와주는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점점 그 배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부산의 오랜 친구 선영이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저장해 두었는데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찾아보았지만 선영이의 번호는 물론 부산에서 알고 지내던 대부분의 지인 연락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박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친구들 연락처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이죠.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의 새로운 지위에 맞지 않는 인맥은 정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방 수강생들, 동네 주민들 같은 관계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죠.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허락도 없이 미정 씨의 인맥을 정리했다니요? 일주일 후 미정 씨가 손수 만든 도자기를 선물로 들고 부산의 오랜 친구들을 방문하려 했을 때 현관 앞에서 경호원이 미정 씨를 막아섰습니다. 사모님의 외출 계획이 오늘 일정표에 없다며 회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그날 오후 박 회장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정 씨는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 인사이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 허가 없는 외출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미정 씨의 휴대폰은 매일 밤 박 회장님의 비서에게 제출해야 했고 통화 내역과 메시지는 모두 검열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오랜만에 부산에서 올라온 몇몇 친구들과 강남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박 회장님의 허락을 받았고 일정표에도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약속 당일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박그룹 임원 부인들과의 차 모임이 잡혔으니 미정 씨 친구들과의 약속은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감추며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들은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왔다고 말이죠. 그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미정 씨의 진짜 친구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라며 그런 시골 친구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몰래 공중전화를 찾아 선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겨우 번호를 외우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선영이는 미정 씨의 목소리에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괜찮은지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답장 없어서 다들 걱정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미정 씨의 휴대폰으로 오는 친구들의 연락은 모두 차단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미정 씨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미정 씨 역시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지요. 결혼 생활 8개월 차 미정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박 회장님의 외동딸 박수진과의 관계였습니다. 수진 씨는 32살의 변호사로 미국 유학 후 박그룹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미정 씨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적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어색할 것 같으니 대신 언니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처음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정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더 미정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미정 씨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종종 미정 씨를 아버지의 새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런 갈등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진 씨가 완벽한 딸이었고 미정 씨 역시 완벽한 아내였으니까요. 그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기를 원했고 미정 씨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진 씨의 냉담한 태도를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 회장님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미정 씨는 평소처럼 일정표에 따라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집안을 정리하던 중 수진 씨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바쁘게 나가며 흘린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선의로 서류를 주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로 책상 위에 있던 유리 장식품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비싸 보이는 크리스털 조각상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황한 미정 씨는 즉시 관리인을 불러 깨진 조각들을 치우게 한 후 수진 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갑자기 미정 씨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데 수진 씨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만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조각상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에 특별히 주문한 한정판이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미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는 미정 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정말 누군지 아냐며 그냥 촌스러운 도의 아줌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다 안다며 자신들의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날 이후로 수진 씨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정 씨에 대한 모욕이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하인들 앞에서도 미정 씨를 모욕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수진 씨가 하인들에게 미정 씨를 감시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직한 하인들을 통해 미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고 때로는 사소한 실수를 아버지에게 부풀려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10개월 차 미정 씨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수진 씨의 적대감,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완벽한 사모님으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 모든 것이 미정 씨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박 회장님께 미정 씨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는지 물었죠. 그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정해진 일정대로만 움직이고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게라도 다시 도예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작은 공방이나 카페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도예 클래스를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미정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고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박그룹 회장의 아내라며 도예를 한다고 흙을 만진다고 그게 미정 씨의 위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미정 씨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저 자신을 찾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일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장식품처럼 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게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박철민 회장이 아내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죠.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 씨가 일하고 싶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정 씨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그에게는 창피한 일이 된다니요. 그렇게 일이 하고 싶다면 자신이 만들어주는 자선 행사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박철민 그룹 장학재단 행사가 있으니 거기서 VIP들에게 인사나 잘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미정 씨는 더 심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정 씨가 몰래 도망가서 공방이라도 차린 것처럼 외출은 더욱 제한되었고 일정표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옥살이 같았습니다. 밖으로는 온갖 화려함과 특권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내면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미정 씨는 우연히 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미정 씨는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책이라도 읽고 싶었습니다. 서재의 책장을 둘러보던 중 실수로 책상 위의 서류철을 건드렸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는데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의료 기록처럼 보였고 위쪽에는 박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의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박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김소혜 씨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사망. 원인이 사실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혜 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는 평소 복용하지 않던 강력한 수면제와 항우울제가 과다 검출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녀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자택에서 안정 요양 중이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서류들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소희 씨는 사실상 자택에 감금된 상태였고 박 회장님의 지시로 고용된 간병인들에 의해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망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김소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우울증 심화, 수면 장애와 불안 증상 악화,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 아래에는 박 회장님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외부인 접촉 금지, 약물 용량 점진적 증가 지시함이라고 말이죠. 숨이 막힐 듯한 충격 속에서 미정 씨는 다른 서류철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두 번째 부인 이은경 씨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경 씨 역시 공식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중 과다 섭취로 인한 호흡 정지가 은경 씨의 실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님의 아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관리 매뉴얼에는 모든 통화 및 메시지 감시, GPS를 통한 24시간 위치 추적,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 단계적 차단, 문제 행동 발생 시 자택 감금 및 약물 투여, 외부인 접촉 시 경호원 동행 의무, 대화 기록 보관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박 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은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다 나쁜 영향을 받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이요. 그 말이 이런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니. 미정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미정 씨 역시 같은 패턴 속에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 24시간 감시, 점진적인 통제 강화. 그리고 미정 씨가 문제 행동을 보이자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된 메모장에 적힌 박 회장님의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는 이것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가 만약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미정 씨 역시 전 부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게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원래 있던 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어떻게든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행위였고 미정 씨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내일 저녁에 귀국한다며 미정 씨가 많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자신도 회장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정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 부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귀국하기 전날 미정 씨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밤 감시의 눈을 피해 집안 서재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선영이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영아, 나 미정이야. 급한 상황이야.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목숨이 달린 문제야. 절대 이 메일에 답장하지 마. 어떻게든 올게. 다음 날 오후 미정 씨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달랐던 것은 옷 속에 숨겨둔 현금과 소지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과 결혼 전 사용하던 신분증, 그리고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며 쇼핑도 좀 하고 싶다고 식사를 하던 집사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쇼핑은 가끔 허락되던 활동이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미정 씨는 박 회장님의 전용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운전기사 외에도 경호원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을 따돌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쇼핑몰에 도착했고 미정 씨는 여러 매장을 둘러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30분만 혼자 둘러보겠다며 그 후에 카페에서 만나자고 경호원에게 말한 후 미정 씨는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탈의실을 이용해 겉옷을 바꿔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후 직원용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쇼핑몰 뒷문으로 나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후 중간에 내려 다시 다른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미정 씨는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진 자리에서 선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정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미정 씨의 변해버린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야윈 얼굴과 불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리고 왜 이렇게 몰래 만나자고 한 거야? 라는 선영이의 물음에 미정 씨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선영이에게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의 전 부인들이 모두 의문사했으며 자신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선영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이는 이것이 진짜냐며 살인이 아니냐고 충격을 표했고 미정 씨는 그렇다고 답하며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박 회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는데 만약 자신이 서재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이는 미정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당장 경찰서에 가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며 경찰, 검찰, 언론까지 모두 그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신고해봤자 오히려 자신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영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계속 도망 다닐 수도 없지 않느냐고 묻자 미정 씨는 일단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거기서 안전한 곳에 숨어서 대책을 세우겠다며 선영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영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일단 부산까지 가는 표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추적당할 수 있다며 당분간 숨을 곳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즉시 휴대폰으로 부산행 KTX 표를 예약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으로 2장을 예약한 후 한 장은 미정 씨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6시 20분 KTX라며 지금 서울역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미정 씨는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회장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선영이에게 뛰라고 외쳤고 두 사람은 카페 뒷문으로 재빨리 빠져나가 복잡한 골목길로 달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미정 씨와 선영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역 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 덕분에 추적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KTX에 탑승한 후에도 두 사람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같은 열차에 추적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선영이에게 미안하다며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 같다고 사과하자 선영이는 무슨 소리냐며 20년 넘게 친구인데 이런 일로 미안해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동안 미정 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선영이의 집에서 며칠 숨어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역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미정 씨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선영이의 집은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으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선영이는 미정 씨에게 당분간 2층 방을 쓰라며 누가 와도 절대 모른다고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선영이가 가져온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으로 미정 씨의 실종 소식이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박철민 그룹 회장 부인 실종.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미정 씨가 쇼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으며 납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란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상금 공고였습니다. 박 회장은 미정 씨의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1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영이는 이거 심각하다며 10억이면 온 나라 사람들이 미정 씨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날부터 미정 씨의 사진이 전국의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고 인터넷과 SNS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CCTV 화면에 잡힌 미정 씨의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것조차 위험해졌습니다. 선영이는 급히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사와 미정 씨에게 주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며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박 회장의 범죄를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정 씨가 선영이에게 기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며 이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선영이는 요즘 언론들이 다 밥그릇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있다며 김민수라는 사람인데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성격이라며 한번 연락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수 기자는 부산일보의 탐사보도팀에서 일하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부산 지역의 각종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선영이의 연락을 받은 김 기자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선영이가 보여준 증거 사진들을 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김 기자는 선영이의 집을 찾아와 미정 씨와 직접 만났습니다. 김 기자는 미정 씨에게 정말 힘들었겠다고 위로하면서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을 담당했던 간병인 중 한 명을 찾았으며 그분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선영이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 몇 대가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의 사람들이 이곳까지 추적해 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와 선영이는 급하게 집을 빠져나와 김 기자의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펜션에서 이틀을 지낸 후 김 기자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을 돌봤던 간병인 이순자 씨가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70세의 베테랑 간병인 이순자 씨는 부산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김소의 부인은 전혀 병이 없는 건강한 분이었는데 박 회장이 부인을 집에 가둬두고 자신에게 매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소혜 씨의 마지막 날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이 직접 와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주사로 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인에 가담한 것이라고 그 죄책감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지만 부산일보 편집부에서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의 다른 언론사들도 박그룹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며 기사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인터넷은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김 기자의 눈이 번뜩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생방송으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박철민 그룹 회장의 숨겨진 진실 마이너스 세 번째 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실시간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미정 씨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을 때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순자 씨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증언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시간에 걸친 생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박철민 그룹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독점했고 미정 씨의 폭로 영상은 조회수 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박철민 그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정 씨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거짓 의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고 김 기자와 미정 씨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을 돌봤던 또 다른 간병인도 나타나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그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철민 그룹의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약 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검찰이 마침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회장의 전 부인들이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는 박 회장의 외동딸 박수진이 갑자기 아버지와 선을 긋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진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을 목격해왔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의 배신은 박 회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박철민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감금, 사문서, 위조 등 총 15개 항목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구속되는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재판은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3명의 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박 회장의 개인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에는 그의 범죄 계획과 실행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철민 그룹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3명의 무고한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정 씨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클레이 하트 공방을 정리하고 다시 문을 여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미정 씨는 다시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미정법이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제적 통제와 사회적 고립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미정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클레이 하트 공방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고 미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상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정 씨는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하는 도자기들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치 시련을 겪고 더 강해진 그녀의 마음처럼 말이죠. 창밖으로는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 미정 씨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는 돈이나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진실과 정의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미정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때로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자유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각색한 것으로 배경과 등장인물 및 사건 또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